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미술의 쟁점 12주차 드디어 근본주의 할 날이 왔습니다. 제가 뭔가 긴장되면 쓸데없이 실실 웃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막 처음부터 웃기 시작하는 건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주제가 드디어 할 때가 됐기 때문이죠. 수업을 좀 세심하게 듣고 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근본주의나 페미니즘 근본주의 이쪽은 제가 수업을 하기 좀 힘들어하는 그런 주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막상 듣고 '아이 선생님이나 쫄지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괜찮았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오늘 마음을 세게 먹고 '잘해 보자.'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근본주의라는 이 주제에 대한 글은 항상 그렇듯이 3 편이 실려 있죠. 우리 주 교재 10 장입니다. 근본주의의 대두라는 부분을 할 거고 글 3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쉬운 글 2 개,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할 테고요. 이번 주차하고 특히 다음 주차는 좀 미리 텍스트를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음 주차는 읽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려고 아예 과제로 나갈 건데요. 이번 주차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수업 이제 내용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이제 뭐 독해주의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자기가 문맥에 맞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해 주는 이야기만 듣는 거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관점을 크게 개의치 않고 듣는 습관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쟁점에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일단 어떤 텍스트를 자기가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밀레니엄 이후 세대 학생 여러분들은 뭔가를 꼼꼼히 '이 저자가 왜 이렇게 썼나.' 막 머리를 싸매고 읽는 그 능력 자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심하게 강요는 못 합니다마는 가능하시면 오늘 테리 와이스먼의 자유의 또 다른 이름 두 번째 글하고 이테카 할리의 최전선에서 파키스탄 동시대 미술에서 테러리즘의 정치학 둘 다 쉬운 글에 속해요. 그나마. 네. 그래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요약 정리는 좀 되는 글을 골랐으니까요. 미리 읽어 보시고 읽고 나서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을 일단 강렬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굉장히 달리 오늘 근본주의를 할 텐데 "선생님 저 근본주의라는 단어 오늘 처음 들어봐요." 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끼케야 뭐 알카에다, 이슬람 근본주의, IS 뭐 이런 정도에서 언뜻 들어본 건 같지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근본주의를 제가 왜 이래 무서워하는지 느낌만 잡으시라고 일단 세 번째 글 최전선에서 파키스탄 동시대 미술에서 테러리즘의 정치학이 쪽 409쪽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1년 벽두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정예부대의 한 장교가 펀잡주 주지사 살만 타시르에게 총격을 가한 것인데 이는 명백한 종교 보호주의에 따른 행동이었다. 우리가 지금 이 글을 파키스탄 쪽 저자가 쓰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 비슷한 사례를 생각해 보자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얼마든지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쪽부터예요. 이 살인자는 사실 타시르 주지사의 경호관이었는데 동료 경찰관들에게 체포당할 때 미소를 지었다. 문타즈 카즐이라는 그 경호관은 타시르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에 공공연히 도전한 공무원이므로 단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카드리는 신성모독자를 처단함으로써 자기 종교의 위대한 정의를 실현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타시르는 이슬람교에 대해 불경한 언행을 한 죄인을 죽음으로 단죄하는 가혹한 통치가 과연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애언자 마호메트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였다는 한 기독교도 여성을 처벌한 데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데
제가 무서워하는 부분은 저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체포돼서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데 웃는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섬뜩한 공포를 느낍니다.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기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경우 이 살인이 정당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 아주 자랑스럽게 그 살인자로서 체포되어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어, 문제는 이겁니다. 이 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슬람 애들은 원래 너무 극단적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근본주의를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부분을 이슬람 근본주의 쪽으로 엮어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이슬람교도가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슬람교도가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네, 우리 반에 오히려 LGBT, 네, 근본주의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는 가끔 연령대가 있는 문화센터 수업을 나가면 LGBT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LGBT, 레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레이터 못 들어보셨어요? 성소수자 LGBT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서로의 배경 지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디까지가 우리 사회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에 대한 디테일을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LGBT라는 단어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 이러면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선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본주의 또한 굉장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주의에 대해서 오늘 이 글 처음 들으면서 그래 이슬람 근본주의 나쁘지 하고 딱 끝내버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근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우리 안에 없는 문제, 타자의 문제, 아주 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오늘 수업이 별 의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근본주의가 존재하며 또 오늘 내 자신 안에 내가 하는 어떤 말과 행동 안에 근본주의적인 면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사람이 근본주의적인 면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이지. 그리고 또 근본주의가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쓸 때는 제법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쓰이지만 나름의 가치라 그럴까? 네. 이게 과연 무조건 지탄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따지고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그런 비유 들어드렸죠? 이빨이 썩었는데 충치만 긁어내야지 그냥 다 뽑자 이러면 안 된다. 네. 다 뽑자 이게 좀 근본주의스러운가? 네. 근본주의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주의 정의도 각 나라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특히 그러면 선생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근본주의 반대말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이 반대말 찾아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수정주의, 절충주의 그것도 다 아니야. 그럼 근본주의 비슷한 말은 뭔가요? 뭐 원리주의 뭐 이 정도가 비슷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뭐 강경파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네, 시작부터 이렇게 애매한 말을 자꾸 던지면 근본주의가 무엇인지 저의 짧은 설명을 통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건 제가 짧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본인의 경험을 통하여 근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세요. 근데 뭐 미술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것처럼 근본주의에 대한 시각이 트여야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근본주의에 대한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시각을 좀 장착해 드리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 수업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비엔날레에 대해서 복습 조금만 하면은요. 비엔날레 편은 그래도 좀 말랑하고 즐거웠었죠. 저만 그랬나 또? 네, 비엔날레 편에 서 비엔날레의 문제점으로 비엔날레는 너무 거대해서 다 보기도 힘들고 돈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보기 쉽게 되어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었고 또 그런 비엔날레에 대해서 옹호해 주기 위하여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같은 경우도 비엔날레를 옹호하며라는 글을 썼었고 네, 이런 상황이 있었죠. 우리 비엔날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교재 말고 이 주 교재의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비엔날레 관련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어요. 비엔날레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거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교재 네, 438쪽 한번 볼게요. 438쪽은 제작자 일기 혹은 마음껏 판단하기라는 프랭크 스미젤의 글인데 이제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얘기 뒷부분에 나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작을 비엔날레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비엔날레는 다들 너무 알고 있고 핫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많고요. 지금 읽을 이 부분과 비슷한 글을 한국의 월간미술이라든가 다른 그런 잡지에서도 숱하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끄집어내는 게 동시대 미술에서는 아주 흔한 방법입니다. 읽어볼게요. 동시대 미술계에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한 그룹전, 비엔날레든 아트페어든 이런 걸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싶을 것이다. 바로 왜 이렇게 거대한가 하는 것이다. 중요한 그룹전이 너무 작은 규모로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얘긴 거의 들어본 적도 없다. 미술계는 밀도가 부족하지 않다. 공급도 부족하지 않다. 나는 로버타 스미스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타임즈에 2011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관한 리뷰를 쓰기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그 위압적인 괴물의 어마어마함에 대해 지적했다. 하고 이제 따옴표 로버타 스미스의 글 인용해 옵니다. 자, 이 따옴표의 부분에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번에 중간고사 보고 제가 각주에다가 참고문헌 다는 방법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글을 읽고 인용을 할 때 각주의 출처를 밝히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저자 글이나 책의 제목 그리고 뭐 출판사 연도 순으로 해주는 게 모두에게 해당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맞춰달라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각줄 달아놓고 그 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베껴서 쳐요. 타이핑을 다다다다다 치고 나서 각줄 달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읽고 자기가 요약 정리를 해요. 생각을. 그래서 자기가 그 부분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각줄 달아요. 예.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사실은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 내가 책을 베껴오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올 때는 방금 이 글에 438쪽에 있는 것처럼 앞뒤로 따옴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분명할 경우에 사람들이 인용을 했는데 출처가 있게 각줄 달아서 가져왔는데 따옴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베껴왔다는 말이구나. 내가 굳이 그 글 찾아보지 않아도 이렇게 따옴표 안에 글이 틀림없이 거기에 분명히 딱 있을 것이다. 네, 각주에 뭐 페이지 35 이렇게 돼 있으면 35편을 딱 펴면 이 말이 거기 있다라는 서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접 인용이라고도 하는데 네,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해주시면 매우 친절한 행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믿을 수 있는 글인 경우에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굳이 다시 찾아보지 않더라도 믿고 원저자의 말을 딱 이해해서 바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따옴표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고요.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자기가 책을 한 5쪽 정도 읽고 요약 정리를 했다. 그러면 출처를 pp해서 뭐 5쪽을 이렇게 적어 놓은 뒤에 내용을 참조 혹은 내용을 요약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친절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완전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더 잘하시고 싶으면 직접 인용에는 앞뒤로 이렇게 따옴표 달아보는 법을 스스로 익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이 글에서 438쪽에서 괴물의 어마어마함에도 따옴표가 있고 특별 전시관들이 부터 없다 뒤에도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이 로버타 스미스의 글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서로의 약속입니다. 네. 자, 특별 전시관들이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고 독립 전시들까지 열리고 있는 베니스에서는 현재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동시대 미술이 제공된다. 시간과 돈, 눈의 피로감에 대한 웬만한 고려조차 없다. 라고 썼어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게 아니라면 동시대 미술의 공급이 그것에 대해 설명할 능력을 앞질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류의 비엔날레의 과다함, 거대함에 대한 비판은 진짜 너무너무 흔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을 언급하는 거가 별로 비판이 되지도 않을 지경이에요. 사람이 같은 것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은 비엔날레는 원래 그래. 뭐 새삼스럽게 그게 비판이야? 라고 얘기가 될 정도지만 네, 굳이 이 부분 본 것은 이것이 여러분이 방문한 그 한두 가지의 비엔날레만의 특징이 아니고 모든 비엔날레의 특징이며 또 한두 명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시라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